예를 들면 G존을 치셨어요. 그리고 5월달 중순에 이때에 인시표를 오를 쳤어요. 그리고 인시표를 쳤는데 인시표가 이제는 약이 안 듣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6월달에 다시 말트킹을 치셨어요. 이게 제가 최근에 받은 민원 중에서 가장 흔하게 순서로 나온 민원입니다. 7월이 되었어요.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6년 문경 감홍사과 재배연구회 해충 방제교육 개회식 진행을 맡은 노무교센터 권은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육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교육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나은 문경, 힘찬 문경, 김학홍 시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오늘 교육을 주관해 주신 문경 감홍사과 재배연구회 박혜근 회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립원예 특작과학원 사과연구센터 김순경 선생님 참석하였습니다. 네, 참고로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하는 의원협의회 관계로 의원님들께서는 불가피하게 이번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부득이하게 자리를 함께하지 못한 점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리며 대신 교육생 여러분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해오셨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 문경 감홍사과 재배연구회 해충 방제교육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정면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님의 격려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식사 잘하셨죠? 네.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문경, 힘찬 문경 만들어가고 있는 문경시장 김학홍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제가 김학홍입니다. 감홍. 같은 홍자 돌림이잖아요. 네. 제가 작년에 APEC 하면서 APEC은 국가행사입니다. 국제적인 행사입니다. 외교부가 정상들 초청하고 의제하고 하는데요. 우리 경상북도가 공항에서부터 경주까지의 이동 동선, 또 도착해서 주무시는 곳, 또 식사하는 것, 회의장, 회의장 같은 것도 만든 거 다 우리 경북도가 있습니다. 근데 표시는 안 나죠. 왜냐하면 회의하고 나서 정상들 사진 찍고 거기서 어떤 게 의제가 토의되고 한 거는 다 이제 국가행사이기 때문에 전부인데요. 제가 그걸 APEC 준비 추진 TF팀 제가 단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1년 반 동안 준비를 하면서 제가 2024년 6월 달에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경주를 APEC 유치 장소로 한번 신청을 하자. 그때 6월 달에 정부에서 APEC 장소를 이제 신청을 받게 돼서 부산하고 제주하고 인천하고 경주 네 군데가 냈는데 부산이 중간에 포기하고 제주도, 인천, 경주가 해서 경주가 됐습니다. 되고 저는 실은 이제 검증가면 끝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1급 공무원이고 이 1급 공무원은
신분이 보장 안 됩니다. 정부에서 나가려면은 바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에이펙 계속 하게 됐고요. 또 지난해 에이펙 끝날 때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우리 정상들을 자는 방이 PRS로 합니다. 프레젠트 로얄 슈트로 해가지고요. 방이 그냥 잠자는 방이 아니고 병원방, 뭐 미팅룸, 수행원방, 거실, 침실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한 80평짜리가 트럼프나 시인방 그리고 우리가 20여 개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 것도 만들면서 제가 우리 고향을 위해서 뭘 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3가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뭐 의제 같은 거는 외교 정부에서 정하잖아요. 외교부에서요. 각국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제가 첫 번째 사과였습니다. 우리 사과를 좀 알려야겠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 원장한테 우리가 문자 사과 그걸 좀 준비가 돼가지고 있는데요. 그때 보고하러 제 방에 들어왔는데 제가 여기에다가 그림까지 좀 넣자, 사진까지, 얼굴까지 트럼프 얼굴 실도 넣었는데 그게 이제 뭐 한 달쯤 다시 보고 들어와서 이게 사과 크기보다 얼굴이 찌그러지면은 오히려 트럼프 더 화나게 해가지고 이제 그건 안 하게 됐는데 어느 날에 우리 문경의 가봉사과, 문경사과를 우리 그 정상들 방에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알렸고요. 그 이제 도자기 오미자로 만든 와인은 그 와인은 제가 우리 리셉션주로 만찬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에이펙을 하면서 국가적인 행사에 나름대로 큰 저도 경험을 했지만은 저한테 와닿은 건 우리 고향을 위해서 우리 문경사과를 알렸다는 것, 그 가봉사과를 알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가봉사과는 뭐 자타가 동의하는 프리미엄 사과입니다. 그런데 이 사과가 정말 잘 자라고 또 잘 판매되려면 해충에 강하고 해충에 방지가 돼야 될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웃기 말씀 오셨는데요.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아마 더 잘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현장에서 알고 있는 그런 노하우와 우리 농지청의 연구에서 쌓은 그 경험이 두 개가 믹스가 되면은 더 좋은 해충 방제 기술이 전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아시는 우리 선배님도 계시고 또 우리 선배 여러 또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 가봉사과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어떤 기대와 또 그동안 많은 성과가 나타났잖아요. 오늘 교육을 토대로 해서 우리 가봉사가 더 잘 되고 또 단순히 문경의 가봉사가 대한민국뿐 아니라 좀 전 세계로 K푸드 대표적인 명품 품목으로 성장하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최대한 홍보도 하고 하겠습니다. 어제 실은 미국의 그 바이어가 왔었습니다. 시청에. 이번에 보니까 뭐 수천억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직접 생산하지 않고 제조하지 않지만은 제가 우리 문경에 많은 우리 가봉사과부터 해서 오미자 이런 거를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걸 좀 다뤄달라고 했습니다. 그걸 잘 되면은 우리 여러분들한테 또 다른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가봉사가 프리미엄사가 안주하지 않고 연합 기술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 사과 K 브랜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문경 가봉사과 재배연구회 박혜근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봉사과 재배연구회 회장 박혜근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 우리 가봉사과 농가를 격려해 주신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김학봉 시장님께 박수 한번 주세요. 의회는 오늘 그가 학력적으로 있어서 보고요. 김미자 소장님과 김계문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1등 가공사과를 생산하는 우리 가공농가 분들의 바쁜 영농 일정에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민성국이 김학봉
시장님께서 문경 사과를 대한민국 대표 K푸드를 확실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내년부터 공약 사업을 사과 전지목 화세기 지원 땅목단별로 지원해 주신다고 하니 농가를 대신하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도 함께 힘을 보태 주실 것을 의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참석 못하신 관계로 개인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월은 감홍 병해충 방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교육을 잘 받으시고 세계 최고 감홍을 생산하는 중요한 교육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홍사과 농가 여러분 파이팅 하십시오. 파이팅! 네,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생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참석해주신 내빈 두 분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교육을 해주실 선생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센터 김순경 선생님을 박수와 함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저희는 방제가 한 번 남았나요? 정기 방제가? 5번 남았나요? 4번요. 저희 정기 방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남았거든요. 그리고 9월달에 되어서는 이제 약을 칠지 말지는 이제 9월 기상에 의해서 그리고 8월 말 병해충 조사를 하고 난 후에 결정을 하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앞으로 지금부터 해충을 어떻게 방제를 하고 어떻게 관찰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과원 해충 진단과 방제 중에서 제가 저번에도 여기 와서 해충의 방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다 생략하고 뒤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봐야 되는 해충들에 대해서 제가 준비해 왔는데 그래서 응애에 대한 부분들과 수나방, 심식나방에 대한 과실의 해충 그리고 노린재, 연충 그리고 나서 기타 해충들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들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반경에는 이제 방제가 다 끝났을까요? 아직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조금 남았어요. 근데 약은 많이 치셨죠? 앞으로 칠 응애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앞으로 칠 응애약을 만약에 방제를 못하셨으면 원래 남겨 두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응애를 앞으로 남은 응애를 방제해 볼까? 그리고 복숭아 순나방 약을 9월달에 쳐야 될까 말아야 될까? 노린재 약을 9월달에 쳐야 될까 말아야 될까? 또 이거 아니면 면충약을 9월달에 쳐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과의 해충이 이렇게 월별로 이렇게 해놨을 때에는 많지만 저희가 지금 빨간색으로 8월, 9월, 10월 달만 제가 표시를 따로 해놨거든요.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방제해야 될 해충들인데요.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전방경이랑 복숭아 순나방 두 종류가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원래는 응애가 다 없어져야 되는데 아직 방제를 못 하셨으면 마지막에라도 방제를 하셔도 되고 만약에 찬바람이 불어지는 시기가 되면 방제는 안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추석 때까지 30도 이상의 고온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만약에 고온이 유지된다면 약을 치실 수도 있는데 포기하고 그러면 내년에 내가 방제해야 되겠다라고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9월달에 수나방을 예찰하여서 방제를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니까 여기 8월, 9월, 10월에 요 해충들은 있지만 이미 불나방류들이라든가 진딧물류들은 거의 방제가 다 되었고 방제가 끝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박용예 우리가 전박용예를 월동은 이렇게 주황색으로 월동하는데 저희가 병해충 조사를 해보면 10월 말 정도 되면 그때 조금 춥잖아요. 그죠? 추워지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전박용예 병해충 조사를 하러 가보면 이미 주황색으로 색깔이 바뀌고 있습니다. 주황색으로 색깔이 바뀐다는 것은 농약 쳐도 안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전에 방제를 해야 되고 저희는 지금까지 응애를 방제 응애약을 8월 말 9월 초까지 응애약을 쳐라라고는 권장해 드리지 않습니다. 그 정도까지도 방제를 못하셨으면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을 권장하지만 농민들은 그래도 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 그럴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권장을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응애의 활동 상황들을 보시면 햇빛을 싫어하고 나무의 하단에 주로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몇 년 전만 해도 한번 치면 약이 잘 듣는다라고 했던 약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약을 치면 8월 중하순에는 거의 응애가 없었는데 지금 작년, 재작년, 올해 이게 새로 약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그 약이 듣지 않아서 응애약을 칠 것이 없다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오고 응애 방제를 저희들은 이제는 좀 잘 할 수 있으리라라고 생각을 했었고 약의 종류도 많고 그리고 교육들도 많이 받으셔서 계통을 달리 약을 쳐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응애 방제가 안 돼요. 근데 응애 방제가 안 되는 분들이 전화를 받아보면 응애약을 벌써 4번, 5번 쳤는데 종류별로 계통별로는 다 쳤는데 약이 듣지 않는다.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었는데 원래 응애는 약을 맞으면 죽어요. 그런데 이 응애가 원래 날씨가 응애가 번식할 수밖에 없는 날씨예요. 비가 좀 오면 응애 번식이 좀 줄어들고 기온도 좀 낮아지면 증식률도 확 올라가지 않고 조금 서서히 이렇게 증식이 되어서 약을 치고 나면 죽을 시간이 좀 있었는데 지금 7월 말부터 해서 8월 달까지 이 한 달 동안에 그 기온이 비도 정말 오지 않고 기온은 막 폭염으로 솟아 올라가니까 응애가 죽을 수가 약을 쳤는데도 또다시 증식을 하고 번식을 하여서 약을 칠 수가 없는 기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온들이 내년에도 될 수도 있고 그 내년에도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 밭에 응애에 대한 전방위 응애에 대한 살포에 대한 체계들은 그 농민들이 직접 만드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게 농약상에 의지하지 마시고 내가 응애약을 내가 미리 선정을 해서 나는 어떻게 칠 것인가에 대한 살포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응애가 이렇게 전방위 응애 보시면 지금 요거는 월동하는 응애이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 세 번째, 네 번째의 사진들이 지금 응애가 번식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잎의 색깔이 변했잖아요. 그죠? 이 뒷면에 있다는 거고 흡접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 주위에 여기 줄기 주위에 요런 주위, 여기 주위에 다 응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있는데 알도 있고 약충도 있고 성충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다 존재를 하니까 방제 약을 쳐도 어려운데 왜냐하면 요 정도는 약이 맞았는데 여기에 약이 안 맞았다라고 하면 여기에 약을 안 맞은 아이들이 다시 번식해서 증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원래의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잡초에도 응애가 있는데 뒷면에 있잖아요. 그죠? 전방위 응애가 여기도 뒷면에 있고 잡초에도 뒷면에 있는데 우리가 약을 치게 되면 이렇게 잡초에 이렇게 뒷면에 약을 맞을 확률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어떤 농민들은 그래도 그러면 잡초에 내가 응애약을 섞어서 한번 약을 쳐보겠다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섞어서 위에 약을 치시잖아요. 그죠?
그렇더라도 이 안에 있는 응애들이 죽지는 않습니다. 약을 맞아야 죽거든요. 이게 뭐 어떤 우리가 다른 해충들은 흡즙을 하면 그 농약이 묻은 뭐 잎을 흡즙을 하면 죽을 것이다 생각해서 그런 약들은 있어요. 그러나 응애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응애는 약을 맞아야만 이렇게 죽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래서 잡초에도 이렇게 잎 뒷면에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위에 약을 아무리 친다 하더라도 응애가 듣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잡초가 이렇게 땅에 있잖아요, 그죠? 그 땅에 있어서 이 잡초를 먼저 제거하셔서 나무에 응애를 좀 붙이셔야만 약을 치기에 좋습니다. 우리가 제가 여기 칠판을 좀 쓸게요. 우리가 옛날에는 사과응애가 1차 해충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해충이어서 사과응애를 방지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전박응애는 2차 해충입니다. 그래서 얘는 크게 신경도 안 썼어요. 그 이유가 뭘까? 옛날에는 사과나무가 이렇게 큰 모양의 사과나무였어요. 그리고 SS기가 없었을 때에 약을 어떻게 쳤어요? 줄 땡겨서 쳤어요. 그죠? 그래서 농민이 직접 쳤습니다. 농민이 직접 줄 땡겨서 약을 치게 되었을 때에는 이렇게 앞뒤로 꼼꼼하게 약을 좀 칠 수 있는 경우가 있었고 그 손으로 약을 치니까 이런 부분들에 흡지라든가 하는 부분들에 약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박경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밑에서부터 약을 쳐 나가니까요. 그런데 뭐가 문제이냐면 여기 꼭대기에 있는 사과응애가 꼭대기에 있는 사과응애가 방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을 이 방향으로 쳐가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사과응애가 안 죽어서 이렇게 내려와서 사과응애 방제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과나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SS기로 약을 치게 되었을 때에 SS기로 약을 치게 되었을 때 최근에는 이까지 올라가죠. 그죠? 이렇게 약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을 쳐보면 SS기의 성능들이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SS기 처음 나왔을 때는 이까지도 안 올라가고 이까지도 안 올라갔어요. 그죠? 그래서 계속 성능들이 좋아지고 뭐 이렇게 높이도 올리기도 하고 해서 잘 방제가 됐기 때문에 이 끝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응애들이나 과실에 붙어 있는 이런 해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방제가 잘 되는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가 취약하냐면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 취약하게 되는 SS기로 약을 쳤을 때에 이런 부분이 약이 붙지 않으니까 전박응애와 사과면충 이런 것들이 여기서 방제가 조금 어려워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직접 손으로 약을 치는 거랑 SS기로 약을 치는 것을 이렇게 보면 장단점은 있어요. 그죠? 장단점은 있지만 그래서 요렇게 약을 치니까 요 사는 장소에 따라서 전박응애가 이제 1차 해충이 되었고 가장 방제하기 어려운 해충이 되었습니다. 사과응애는 이제는 거의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과응애는 이제 잠정 해충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제가 잘 안 되는 편이기는 그래서 안 되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박응애의 이런 부분들에 약이 잘 갈 수 있도록 약을 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먼저 잡초를 좀 제거해 주셔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흡주도 막 나와요. 그죠? 흡주도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런 흡주들도 같이 좀 제거를 하시든지 아니면 여기에 약이 좀 들어가게 좀 천천히 치셔야 돼요. 응애 방제를 하실 때는 천천히 해서 여기에 전체적으로 약이 묻도록 방제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응애 방제 포인트는 매번 이렇게 드리는 건데 응애 방제 포인트에서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응애 방제 못 하시는 분들이 이미 응애약을 한 4번 정도, 5번 정도 쳤는데 이제 더 이상 무슨 약을 칠까요? 이렇게 질문이에요. 그리고 질문 중에서도
응애가 전혀 방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약을 칠까요? 그래서 최근에 연락을 받은 것 중에서 그러면 약을 쳤는 것이 앞으로 약을 그 전에 약을 쳤는 게 뭐예요? 이랬을 때 4월 중순에 응애약을 이미 하나 쳤어요. 예를 들면 지존을 치셨어요. 그리고 5월달 중순에 이때에 인시피오를 를 쳤어요. 그리고 인시피오를 쳤는데 인시피오가 이제는 약이 안 듣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6월달에 다시 말트킹을 주셨어요. 이게 제가 최근에 받은 민원 중에서 가장 흔하게 순서로 나온 민원입니다. 7월이 되었어요. 약을 치고 싶어요. 그래서 이분이 약을 쳤는데 제가 그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어떤 약을 쳤는데 제가 이제 여기에 있는 이름들의 약이 아니어서 약을 봤을 때 약이 그때는 25 플러스 20B였는가 이렇게 되는 약을 치셨어요. 23이든가 이렇게 요게 혼합제 약을 이렇게 치셨어요. 요까지 치셨어요. 요까지 치고 난 후에 8월 초에 저한테 응애가 개발생했고 방제가 안 됩니다. 무슨 약을 치면 좋을까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응애약이 방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약을 칠 수 있을까요? 정답이 있을까요? 여기에 칠 수 있는 약의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그죠? 정답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먼저 잘못된 게 뭘 것 같아요? 인시피오. 요거는 두 번째 잘못된 겁니다. 제일 먼저 잘못된 게 요겁니다. 지존. 왜 지존이 잘못됐을까요? 날짜가 틀렸죠. 자, 지존을 왜 쳤을 것 같아요, 이분이? 예? 예방 차원 맞아요. 예방 차원이기도 하고 사과응애 알 또 죽여야 되잖아. 지존은 알 또 죽이고 하니까 예방 차원에서 사과응애를 죽이려면 이미 꽃피기 전에 4월 초 중순에 응애약을 한번 쳐야 된다. 옛날에 그랬어요. 그죠? 불과 10년 전만 해도 사과응애 때문에 요 시기에 한번 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요거를 하기 전에 사과응애가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어요. 그죠? 그 없다고 하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지존을 쳤는데 우리가 원래는 타겟으로 하는 것이 전박이응애잖아요. 전박이응애입니다. 지금 4월 중순에 전박이응애는 어디 있을까요? 조피 속에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잎에 나와 있기도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잎에도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4월 중순이면 잎이 나잖아요. 그죠? 조피 틈에도 있지만 잎에도 나와 있어요. 잎에도 나와 있지만 이 아이들의 색깔이 무슨 색일 것 같아요? 아직 주황색이에요. 완전한 주황색이 아니고 주황색이 중간 정도 걸쳐져 있는 주황색이 빠지는 중이에요. 그죠? 근데 전박이응애가 주황색일 때는 약이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때에 조피 틈에도 일부는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만약에 지존에서 전박이응애가 뭐 전체 우리 밭에 100마리가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10마리밖에 못 주겠다 라고 하면 나머지 90마리가 다 기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에 굳이 약을 칠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너무 빨리 지금 약 하나를 선정해서 쳐버렸어요. 이 계통 이제 끝. 그죠? 두 번째, 인시피오를 5월 중순에 치는 것은 이때는 내가 정말로 마음가짐을 딱 가지고 응애를 완전히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효과가 좋은 약 하나를 선정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시피오를 쳤어요. 만약에 정말 잘 치고 잘하는 농부였다면 여기에서 인시피오에서 전박이응애를 다 죽이면 이때 쳐도 괜찮습니다. 자신 있으면. 그런데 해보면 다 못 죽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 너무 성급하게 약을 쳤는 것이 두 번째 이렇게 문제였습니다. 또 세 번째, 이분은 세 가지를 잘못을 하셨어요.
뭐가 잘못이 되었을까요? 요거를 잘못하셨어요. 그죠? 왜 요것이 잘못이 되냐면 지조를 보면 23번이에요. 그죠? 인식표가 30번이에요. 그죠? 말트킹이 33번이에요. 그리고 25와 22를 쳐버렸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누구를 쳐야 될까? 근데 만약에 이때에 혼합제를 쳤을 때에 이제 두 종류를 뭐 예를 들면 여기에 저항성이 없는 아이들을 내가 이 혼합제로 쳤다라고 했을 때에 여기에서도 정말 완전히 응애를 다 잡았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못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밭의 응애는 23번도 안 되고 30번도 안 되고 33번도 안 되고 25번도 안 되고 20번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칠 수 있는 약이 없어요.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가네마이트를 해주고 싶단 말이에요. 가네마이트를 만약에 여기가 저희가 응애약을 막 효과가 좋은 약을 소개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민원이 오면 앞에 뭐 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다른 계통의 약을 선정해 줘요. 그래서 우리가 막 정답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가네마이트를 선정해 주려고 해도 20B랑 비슷해요. 그래서 요거를 선정을 못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이 버티맥이나. 그런데 요런 버티맥이나 일베 로크도 이런 농민들은 이렇게 보면 물어보면 요즘에 한번 치셨어요. 여기에. 그러면 진짜 선정해 드릴 게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 이제 계절별로 날짜별로 이래 놨잖아요. 5월달, 6월달, 그다음 8월달, 요 7월달, 8월달이겠죠. 그다음 8월, 9월 요렇게 해놓은 것이 온도에 따라서 요 정도는 이 약이 커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여서 5월달, 6월달에 기온이 많이 오르지 않고 응애가 한두 마리 정도 있을 때에 요 정도 약에는 방제가 되는 겁니다. 요게 요때 한번 치고 그 다음에 칠 것을 준비해 놓는 것이 아니라요. 방제가 되니까 재놨고요. 그리고 기온이 올라가면 조금 빨리 이렇게 죽을 수 있는 약들이 그리고 여러 알 그다음 약충, 중까지 죽을 수 있는 약들을 이렇게 배치해 놓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요 순서 중에서 한 3개 정도만 내가 약을 칠 것을 준비해 두시고 약을 치는 게 좋지. 이런 식으로 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응애약 중에서 응원이라고 하는 응애약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 이렇게 적어놨는데 파워샷이랑 응원은 같은 계통이에요. 근데 뭔가가 달라요. 뭐가 다를 것 같아요? 네? 가격이 파워샷이 더 비싸요? 응원이 더 비싸요? 네? 제가 생각해 파워샷이 더 비쌀 것 같아요. 응원이 더 쌀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나와가지고 본점 다 뽑았으니까 아니지. 파워샷은 그 농약 제제가 20%가 들어있어요. 근데 응원은 10%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뭘 선택해야 돼요? 20%짜리 선택해야 돼요. 그죠? 이왕 치는 거면 아마 가격은 조금 더 비쌀 수가 있어요. 그러나 20표를 뺐습니다. 이거 안 써도 아니까. 요쯤에 20표 치시면 됩니다. 20표 거의 마지막 약. 그래서 20표는 제가 강의할 때 20표를 일부러 안 써놔요. 안 써도 이미 다쳐서 제가 한 5월달, 6월달, 6월달쯤 강의하면 이미 20표 2번 쳤어요 라고 하는 논문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20표를 빼놨습니다. 20표는 어디 치시면 되냐면 요 말트킹 다음에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렇게 약을 치시지 마시라고. 그리고 응애약 같은 경우는 내가 정말로 자신 있게 약을 5월달, 6월달에 응애약을 쳐서 완전히 응애를 없이 응애약은 이제 안 치고 다른 살충제만 쳐서 살균제만 쳐서 방제가 자신 있어야만 가능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응애약을 그렇다면 우리의 응애약을 한번 짚어보려면 한번 방제력을
짜봅시다. 응애학의 방제력을 한번 짜봐요. 몇 월 달에 칠까요? 5월 중하순. 요때 약 들어가죠, 그죠? 요때 약 들어갑니다. 5월 중하순에 첫 번째 칠 수 있는 약이 요때가 되어야만 전반경에 기어 나올 아이들 다 기어 나왔고 색깔 다 변했습니다. 그죠? 요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칠 수 있는 약 중에서 제가 권장을 하려면 뭐가 좋을까요? 지존도 괜찮고 사기 쉬운 거 페로팔도 괜찮고 그죠? 요런 것도 괜찮고 뭐 아니면 주음도 괜찮고 저희는 원래 주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요 중에서 내가 한 개를 선정해요. 그리고 요거 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있어 보면 기상에 따라서 요 사이에 기상들 중에서 비도 오기도 하고 이러면 우리가 덜 증식하거나 아니면 요때쯤에 쳤을 때에 여기에서 거의 다 죽이는 농민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옛날처럼 사과밭이 복잡하거나 지저분하거나 하지 않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뭐 가축도 있고 아니면은 뭐 키나진 사과 이제 막 심었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줄 쫙 채워가지고 사과나무 수간하부에는 풀 한 개도 없이 하고 옆에 켄터키 블루그라스를 이렇게 심으시고 해서 사과원을 깔끔하게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이렇게 되었을 때 풀을 다 깎고 나서 풀을 그죠? 사과나무 바로 밑에 그 풀에는 제조제를 쳐서 2, 3일이 지나면 응애가 다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응애가 나무 위에 그래도 이 정도에는 올려야 됩니다. 그죠? 여기는 SS기로 약이 가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올리고 약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약이 가도록 치는데 요때는 잎도 조금 덜 복잡해요. 그죠? 그래서 천천히 가면서 잎 뒷면까지 약이 다 붙도록 쳐서 요때 방제가 되면 정말 농사 잘 지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연구소처럼 한 7만 평, 뭐 10만 평 이렇게 되면 이틀 동안 SS기로 농약을 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쳤을 때는 어떤 사람 한 4명이 농약을 3명부터 치게 되시는데 어떤 분은 농약을 잘 치시고 어떤 분은 농약을 못 치시는 분도 있어요. 보면 그래요. 여기에 있는 농민들도 똑같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SS기로 농약을 잘 칠 거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농약을 이렇게 치시라고 하고 제가 농약을 안 치잖아요. 그래서 현장 운영팀에서 농약을 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쳤을 때 응애가 있으면 저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농약이 문제다 이런 생각할까요? 아니요. 아니 치는 사람이 혹시 잘못 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밭이 이렇게 많으니까 뭐 여러 밭이 몇 개나 있어요. 그죠? 이렇게 있을 때 이분이 이제 농약을 사가지고 요렇게 치시다가 약이 다 떨어졌나 봐요. 다시 약을 타고 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셨나 봐요. 여기에서 제가 이제 줄별로 조사를 하니까 여기 응애들을 다 죽었어요. 다 죽었고 다 죽었는데 여기에 응애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약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여기는 또 다 죽었어요. 그렇게 보니까 이분이 들어가다가 잘못들을 한 칸 건너뛰고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이런 식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응애가 다 죽었는데 여기만 응애가 살아있고 여기만 또 그냥 응애가 살아있는 거예요. 병해충 조사를 가봐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병해충 조사를 하러 가도 코너 트는 곳에 요 나무 아니면 요 나무 요런 나무들에 꼭 응애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요. 그래서 이렇게 약이 안 맞으면 요런 부분에 약이 안 맞으면 다시 번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약을 잘 치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날씨도 올해같이 비도 오지도 않고 기온이 계속 높아졌어요. 그러면 두 번째 응애약을 이제 6월 달에 한번 쳐야 되겠죠. 그죠? 뭘 칠까요? 뭘 쳤으면 좋겠습니까? 저희는 카네마이트도 좋고 파워샷이나 쇼크나 요런 약을 치시는 것도 괜찮아요. 파워샷이나 쇼크, 카네마이트 요 3개 중에서 한 종류를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파워샷. 쇼크. 가네마이트. 자, 제가 요거를 이렇게 써놓으면 혹시 저 뒤에서 이렇게 안 듣고 있다가 이걸 딱 봤는데 5월 달에 응애학 3개를 쳐라고 하네. 6월 달에 응애학을 3개야. 한 달에 3개씩 쳐라고 하는구나 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요 중에서 내 마음에 드는 거 내가 과거에 쳐봤는데 요런 응애학은 내가 자신 있다. 죽일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거를 선정하시면 되고, 원래 이걸 선정했으면 내년에는 다른 놈으로 해보는 거예요. 올해랑 내년을 또 똑같이 이렇게 치지 마시고, 왜냐하면 개통이 조금 달라야 되니까 이렇게 선정을 해보시고, 그리고 8월까지 넘어가면 안 되는 건 맞아요. 6월달이 되었을 때에 말티킹 정도, 그리고 20표는 안 칠 수 있으면 안 치면 됩니다. 근데 저도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20표를 쳤어요. 올해는 20표를 칠 수밖에 없는 날씨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올해같이 응애가 정말 미친 듯이 성장하고 잘하고 막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20표를 마지막에 한번 치셔도 되고요. 요럴 때에 저는 6월 달에 요럴 때 응애학이 들어갈 때 단독 살포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7월 달에 20표나 말티킹 들어갈 때에 한 번 정도는 이제 단독 살포, 특별 살포 잘 하시잖아요. 그죠? 살균제, 다이센 막 이런 거 막 잘 치시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한번 빼고 이렇게 응애학이 이게 요것이 응애가 없는데 이렇게 치시는 건 아니고, 정말로 응애가 너무 많아서 방제가 어렵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를 치시면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첫 번째 방제가 끝나면 응애학은 한 번 치신 거예요. 그러면 응애 방제는 성공. 그리고 두 번째 요까지 제가 가줄 수가 있어요. 요 정도까지 하셔서 응애를 다 방제하시는 것이 더 좋아요. 그리고 말티킹이나 20표는 원래 못 쳤으면 내년에 치면 되죠. 그리고 얘들은 미리 안 사놔도 돼요. 늘 농약방에 가면 있어요. 그죠? 놀라판 막 줘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년에, 원래는 그럼 요까지를 안 치고 내년에는 요것들을 한번 나중에 쳐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요게 무슨 방법이냐 하면 밭에 응애의 계통별로 저항성을 최대한 늦추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아까처럼 종별로 싹 다 쳤으면 전부 다 저항성들이 많이 생겨서 방제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표를 처음에 20표 나왔을 때에 그 한 번 효과 본 사람은 그 다음에 20표 2번, 3번을 연속적으로 치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20표는 안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로 효과 못 받고 이제는 그렇다면 조금 20표는 이렇게 묵혀두셨다가 나중에 내년 아니면 그 다음 해에 쓰실 수 있도록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좀 한 번 좀 안 써보면 얘들이 또 다시 저항성들이 이렇게 생기는 것들이 없어지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응애를 방제할 때에 이게 정답이나 투표약은 정말로 없습니다.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 천천히 쳐서 약을 충분히 맞추라. 또 이런 거 하나 있었어요. 20표를 1.5배 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농가를 조사를 하러 가야 되나 외국인한테 이게 20표가 너무 안 듣더라라고 하면서 그 500리터에 한 통을 나눠야 되는데 한 통 반을 이렇게 넣으셔서 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차라리 20표를 그 차 두 차에다가 한 개씩 넣고 그걸 가지고 천천히 이렇게 치시는 것이 원래 방제 효과가 높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하게 치는 것이 아니고 정량으로 해서 천천히 충분히 약이
왔도록 그렇게 치시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약해가 생길 수 있어요. 지금처럼 이런 고음이 폭염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폭염은 한국이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말로 7월 말에서 8월 초 중순까지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그죠? 너무 뜨거웠어요. 밭에서 저희도 애들이 7시부터 일을 하는데 9시 넘으면 밭에서 이제는 그 작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그죠? 농약 치시는 분들도 그랬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온이고 폭염일수록 뭐든지 좀 정량 제대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응애 방제를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응애 방제에서 농약이 잎 2명까지 골고루 있도록 약을 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무의 수세를 적절히 유지하는데 이게 잎이 겹쳐져 있거나 막 잎이 많으면 겹쳐져 있는 잎 안쪽에 있던 응애는 안 죽어요. 그럼 걔들이 또 살아나서 또 번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전부 다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저항성이 가장 잘 생기는 것이 응애입니다. 그래서 응애가 옛날부터 아주 모든 작목에서 응애는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 유명한 해충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얘들이 방제가 안 되는 이유가 한 2번, 3번만 같은 계통으로 치면 그 계통에서 저항성 개체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방제가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한 계통이 품목의 계통 하나는 1년에 한 번밖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유지해 줘야만 우리가 응애 방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석회보루백 이런 것들이 살포되었을 때는 근접 살포하지 않는 것. 왜냐하면 요거는 이제 사과응애가 그렇게 해당되긴 했었는데 석회보루백이 이렇게 앞에 묻어 있잖아요. 사과응애가 이렇게 앞에 잎 앞면에 이렇게 기어 다니면 이 응애약을 쳐도 응애가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응애약의 약효가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 전방경계 위주로 있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요 실험이 있었을 당시에는 사과응애가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가 응애의 산란을 촉진하는 예가 좀 있었습니다.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는 앞으로 우리가 9월달에 쳐야 될 약이 피레스로이드계 약입니다. 3A에 해당되는 약이거든요. 오린제 약도 여기 포함되기도 하고 돌격대 그 약도 우리가 면충 때문에 쳐야 되는데 이게 복합제인데 3A랑 같은 혼합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약들이 이렇게 있을 때 쳤을 때에 응애가 있으면 응애가 알을 잘 낳는 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알을 더 많이 낳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를 살포를 조금 줄여주셔야만 되거나 아니면 앞쪽에 응애를 방제를 거의 다 하십니다. 5월, 6월 달까지 응애 방제가 끝나고 나면 그 뒤쪽에는 피레스로이드계 약을 자유롭게 살포를 하셔도 됩니다. 응애 방제는 끝났어요. 응애 방제 다 된 것 같아요.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응애 방제에 대해서. 네. 네. 자, 2가지 섞었을 때 아까 다 죽이면 상관없습니다. 혼합제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 2가지가 섞어지는 것이 계통이 다른 거 2가지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혼합제가 좀 그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만약에 다 죽이지 못했다면 그 다음에 선정할 응애약이 조금 곤란해지게 되고요. 그래서 차라리 앞에 그 한 개를 쓰고 뒤에 한 개를 쓰는 것이 방제적으로는 더 좋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응애에 대해서. 네. 전착제를 섞어서 전착제를 섞어 쓰는 것에 대해서는 응애는 잘 모르겠어요. 네, 보통 전착제를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쓸 때 좀 붙어 있어야 하는데 병을 이야기할 때에 전착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응애약을 단독으로 이렇게 안 하고 살균제, 살충제, 응애약, 전착제 이렇게 쓰는데 전착제 때문에 응애가 더 잘 죽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게 아니라 그 전착제가 확산 확 퍼지게 하니까 이게 잘 움직이니까 예. 금방 맞은 같은 경우는 밑에 부분적으로 안 묻으면 살아납니다. 보통 병을 이야기할 때에 붙여져 있게 하는 그걸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해충을 이야기할 때 있는 해충에서 약을 쳐서 맞추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착제 때문에 응애약의 효과가 더 높아지고 더 좋아지고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전착제를 쓸 때에 응애약만 쓰고 살균제, 그죠? 그 다음에 뭐 살비제, 응애약, 뭐 전착제 이렇게 친다면 그 전체 약에 대해서 뭐 부착률이 높게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기는 하시죠, 그죠? 근데 전착제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그거를 고착제라든가 뭐 다른 거를 이렇게 쓰시면 그 폭염이 있었을 때는 오히려 더 약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복숭아 순나방 이제 할 텐데 우리가 9월달에 우리가 이제 그 살균제가 지금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9월달에 살균제를 뭐 탄저병이나 기온이 너무 높으니까 살균제가 딱 선정이 되어 있어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살균제는 이제는 작년부터인가 9월달에 원래 무조건 치실 것 같아요. 쳐야 된다면 농민들이 살충제를 치고 싶을까요? 안 치고 싶을까요? 치고 싶죠. 그죠? 그래서 살충제를 치고 싶은데 내가 어차피 살균제 치니까 같은 SS기에 이렇게 넣어서 치면 되니까 살충제를 하나 치고 싶은데 뭘 치면 좋을까요? 연락이 와요. 연락이 오면 우리가 칠 수 있는 살충제는 뭘까요? 순나방약을 칠 수가 있어요. 전통적으로는 순나방약은 정해져 있어서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방약을 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순나방이 있으면 치고 순나방이 없으면 순나방약을 빼고 살균제 하나만 단독으로 쳤을 때에 살균제 효과가 높을까요? 줄어들까요? 높아져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9월달에 약을 치는 이유가 뭘까? 지금 약을 치는 이유가 9월달에 탄저병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병이 정말로 너무 걱정이 되고 만약에 그렇다면 탄저병을 걱정이 되고 뭐 교문이 썩은병이 걱정이 되어서 그 살균제만 친다면 살균제만 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순나방들이 만약에 있으면 쳐야 되고 없으면 빼는 것이 훨씬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뭄을 재배해 보면 우리가 우리 밭에도 후지가 있고 제가 가뭄이 맛있어서 가뭄을 넣고 통로를 넣었어요. 이렇게 넣었더니 이 순나방을 이렇게 해보면 어떤 것에 순나방이 잘 갈 것 같아요? 가뭄에 순나방이 잘 가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보면 가목이 굉장히 크기가 크고 좋은데 거기에 순나방이 피해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엉덩이가 조금 이렇게 벌어져서 그런가 이렇게 좀 커서 그런가 순나방이 좀 잘 들어가는 편이기는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순나방 방제를 9월달에 막 그때 부랴부랴 방제하기보다는 이런 가뭄 품종의 순나방이 문제가 되면 초기에 방제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 초기에 방제를 한다면 순나방의 첫 번째 방제는 언제가 있을까요? 언제가 가장 좋아요? 순나방 방제하기에 제일 좋은 때가 낙하오 첫 번째 방제는 능력에서는 언제 하나요? 4월 말인가요? 5월 초인가요? 5월 초에 낙하오 첫 번째 방제를 합니다. 낙하오 첫 번째 방제에 순나방약이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게 방제의 제일 큰 키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낙하오 우리가 방제가 보통은 살균제에서는 두 번째 방제가 되잖아요, 그죠?
두 번째 방제가 되면서 요때 살균제가 하나가 들어가고 플러스 살충제가 들어갑니다. 그죠? 요때 들어가는 살충제가 수나방약이 무조건 됩니다. 무조건. 왜냐하면 수나방은 조피틈에서 월동하고 난 후에 4월 한 15일에서 20일경에 성충이 나옵니다. 성충이 나와서 교미를 하고요. 알을 놓습니다. 알을 놓고 나면 낙하 후에 첫 번째 때에 유충들이 알에서 깨어나서 기어 나가서 신초로 요게 신초에 들어가는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뚜렷해요. 그죠?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요런 벌레들이 이제 부화해서 나와오는 시기들이 비슷합니다. 비슷해서 요 무렵에 낙하 후 첫 번째 방제에 순나방약이 딱 들어가고 나면 이때 거의 방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생년월일을 보면 1월생과 12월생이 있어요. 한 해에 태어났으면 나이가 똑같아요. 그죠? 그러나 따지고 보면 한 1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것처럼 여기도 좀 일찍 나오는 15일날 나오는 아이도 있고 20일날 나오는 아이도 있고 5일 차이 정도가 나면 15일날 나오는 아이들이 알을 놓고 나와가지고 하면 그 다음 세대가 나오는 것들이 조금 더 빨라지고 얘들이 조금 늦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거의 비슷한데 2세대부터는 세대들이 조금 섞일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수나방 같은 경우가 4번에서 5번까지 반복이 됩니다. 1세대부터 해서 세대가 한 4세대까지도 간다면 9월달까지 가니까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는 한 4번, 5번의 세대인 8월달 정도면 세대가 섞여버려요. 그래서 이때는 송충도 나오고 애기도 나오고 알도 나오고 뭐 이렇게 되니까 언제 약을 쳐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낙하 후 첫 번째 방제에 약을 쳐서 잘 방제를 하시면 좋은데 이때도 또 뭔가가 안 맞아서 한두 개가 살아남으면 두 번째가 어떤 증상이 나타나죠? 신초에 똥이 나옵니다. 신초에 똥이 나오는 것이 보통은 5월 말에 나와요. 그죠? 5월 말에서 6월 초에 나와요. 5월 말에서 6월 초에 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6월 첫째 주에 수나방약이 또 한 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때에 나오는 수나방약은 심신나방까지 동시에 방제를 하는 약이에요. 그리고 이때 같은 경우는 알에서 성충까지가 14일에서 15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5월 말에서 6월달부터는 일주일밖에 안 걸려요. 이게 기온이 높이 올라가니까 짧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에 6월 초에 또 수나방 나방약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농민들이 6월달에 나방약을 한 2번 정도를 칩니다. 그래서 이때 배치되는 약이 대부분 나방약이 배치가 되고요. 그리고 이 나방약 사이에 진딧물약이 한번 들어가게 되고 그 6월 중순쯤에 진딧물약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에 순나방 방제를 이때까지 6월달 중순까지 치는 약에서 순나방약이 거의 순나방이 방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방제가 되면 그 후로는 뭐 크게 문제가 없어서 이렇게 9월달까지 우리가 먹어야 하는 과일에 순나방 피해가 크게 있는 편이 아닌데 그 앞에 우리가 방제가 조금 소홀하게 되면 순나방이 방제가 안 되면 9월달에 약을 꼭 쳐야만 됩니다. 그래서 순나방의 이런 피해들이나 이게 신초에 피해를 주는 거고 이건 과실에 피해를 주는 거죠. 이거 전부 다 6월달에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6월달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좀 나타나는 거는 괜찮아요. 이렇게 좀 나타나면 농민들이 바짝 긴장해서 순나방 약을 치거든요. 또 방제가 다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괜찮은데 이것보다 더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순나방이라든가 심직나방은 페로몬 트랩으로 이제 방제를 하잖아요. 그죠? 성페로몬 트랩으로 방제를 하면 우리가 저는 군위에서 조사를 하는 것들이 요 날짜이지만 군위랑 문경 1시간 차이 나지만 문경에 조금 이렇게 뭐 좀 산에 있고 뭐 이런 데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문경에서 그냥 누가 대표적으로 페로몬 트랩만 걸어놔도
그래서 순나방이랑 심신나방이 많이 발생하는 그 시기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또 공유가 잘 되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괜찮기는 하는데 우리나라의 좀 대표적인 때는 지금 제가 말해주는 좋은 날짜들입니다. 그래서 순나방이 그 조피 틈에서 이렇게 늙은 유충으로 월동을 하다가 4월 중순쯤 되면 얘들이 깨어나서 송충이 됩니다. 그래서 알을 낳아요. 알을 잎에 여기 신주 끝에 이렇게 알을 놓지 않아요. 사과나무가 그때 우리가 봄에 사과나무가 싹이 이렇게 나게 되면 싹이 나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옆에 알을 앞이나 뒤쪽으로 딱 한 개를 놓습니다. 순나방은. 그래서 놓으면 걔가 부화해서 이렇게 줄기 속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렇게 꼬물꼬물 올라가서 줄기에 들어갈랑 말랑 할 때에 약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얘들이 줄기로 이렇게 굵은 아이들이 깊숙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약이 안 죽어요. 그래서 요 다시 애들이 이렇게 파먹고 나와서 또 조피틈이나 땅 속에 있다가 다시 과일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과일을 가야 할 때에 또 얘들이 들어가서 엉덩이에 똥을 배출한다든가 아니면은 여기에 옆쪽이라든가 겨드랑이에 똥을 이렇게 배출하면서 가해를 하는 것이 순나방인데 지금 요 3번, 4번의 이런 증상들은 9월달에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3번, 4번이 우리가 수확할 때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순나방 약을 6월달에 치고 7월달에도 치고 8월달에도 만약에 해야 되면 나방약이 들어간다면 순나방을 막을 수 있는 약이 원래 이렇게 방제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순나방에 저희가 이제 트랩으로 조사를 했을 때에 이렇게 결과들인데 지금 빨간색 이렇게 표시된 것이 작년에 트랩에 조사한 겁니다. 작년은 거의 발생을 하지 않았죠. 날씨가 그래서 발생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발생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희가 교미교란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2023년도, 4년도에 순나방이 너무 많이 발생을 했죠. 그죠? 그래서 약을 계속 많이 쳐야만 되고 9월달에도 저희가 특별 방제를 해야 될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9월달에 대발생을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약을 2번이나 쳐야 됐으니까 이때는 막 수확을 하고 실험을 해야 되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순나방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교미교란제를 설치했습니다. 올해도 교미교란제를 설치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첫 번째는 많이 나왔지만 그 다음부터는 교미가 교란되어서 교미를 못해서 알을 못 낳았어요. 그래서 밀도가 팍 줄어들었어요. 그러나 통상적으로 순나방에 대한 이렇게 발생을 보면 4월달에 한번 올라가고요. 6월달에 한번 올라가고 7월달에도 한번 올라가고 8월 하순 9월달에 한번 올라갑니다. 그죠? 그래서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나방약이 들어가야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강의에서 여기에 9월달에 순나방이 초에 중순에 발생을 할까? 페로몬 트랩에서 만약에 많이 발생을 한다 라고 하면 여기에 약을 급히 9월달에 2번의 약을 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사를 하고 나서 약을 쳐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요때 치는 약이 9월달에 중순, 하순에 2번 연속 치는 약이 저 이것도 요 약제인데 요것이 3A에 해당되는 약입니다. 만약에 9월달에 우리가 순나방 약을 급히 쳐야 되는데 요때에 응애가 방지 안 되고 그대로 있었다면 여기에 이 약에 의해서 응애에 그 산란이 촉진되어서 알을 막 많이 9월달에 많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복숭아 심신나방은 똥을 배출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순나방이랑 좀 다르게 질문이 나오지만 얘들은 우리나라의 사과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순나방은 이미 4월달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9월 말까지 이 순나방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심신나방은 5월 말에 나와요. 5월 말에 나와서 9월 초면 되면 이미 월동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사과원에서 생활하는 시기가 한 100일 정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많아야 2세대,
아니면 늦게 나온 놈은 한 세대밖에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그래서 이 복숭아 심층나방은 순나방이랑 동시방제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나방약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나방약은 누가 있을까요? 순나방, 심층나방, 또 누구 줄일 수 있을까요? 잎말이나방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사과 불나방들 다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약방에서 약을 받을 때에 나방약을 받았다라고 하면 순나방도 죽이고 심층나방도 죽이고 잎말이 나방도 죽이고 굴나방도 죽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계통의 약이 뭐 있죠? 진딧물 약. 진딧물 약에는 순나방이랑 심층나방이 안 죽습니다. 대신에 진딧물 약에 누가 죽어요? 면충이 죽어요. 진딧물도 죽고 면충이 죽어요. 그리고 다시 우리가 또 약 하나에 또 독한 계통이 하나 있습니다. 짝정벌레류들을 죽이는 노린재를 죽이는 그런 약들이 또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뭐 깍지벌레도 죽을 수가 있고 또 노린재들이나 이런 것들이 죽을 수 있는 약의 계통들이 또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을 치실 때에 우리 밭에 어떤 것이 있는지 뭐 예를 들면 농민들이 우리가 오늘 살충제를 쳤잖아. 살충제를 쳤는데 내가 이 살충제를 치면서 그 살충제가 진딧물약이란 말이에요. 진딧물약을 치면서 순나방이 다 죽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진딧물약을 치면 진딧물류가 죽습니다. 면충이나 이런 게 죽어요. 그래서 순나방이라는 게 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시기에 딱딱 맞춰서 약을 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심층나방이고 심층나방은 땅 속에서 월동을 합니다. 그래서 땅 속에서 아주 오랫동안 시간이 있어요. 계속 있다가 나중에 한번 딱 나와서 5월부터 6월 달에 해서 8월 말까지만 하고 이미 또 다시 땅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얘들이 피해를 주면 이렇게 진물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순나방, 심층나방 피해 입은 과일은 이렇게 통 속에 집어넣어서 물을 채우고 여기 푹 섞여서 얘들이 유충이 나오더라도 물에 빠져가지고 다 죽게 하고 난 후에 나중에 거름을 하셔야 되는데 순나방, 심층나방 피해 입은 과일을 따서 뭐 어디 옆에 버린다든가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9월달에 순나방 피해가 너무 많으니까 그걸 다 따서 밭둑 옆에 이렇게 버려놨어요. 내년에 거기에서 순나방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그죠? 버려놓으면 안 돼요. 순나방, 심층나방 피해 입은 과일은 무조건 통 속에 넣어서 질식시켜서 그 유충을 죽여야 됩니다. 얘들이 과일을 가해하고 나서 다시 밖으로 나오거든요. 나와서 땅에 있든가 좁히 틈에 있다가 다시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를 완전히 없애려면 과실을 완전히 통 속에서 죽이고 나서 그때 거름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이것도 거름하기에 좋다고 버리기 아까워서 거름더미에 또 던져 놓으시고 그러면 거기에서 유충들이 자라서 사과밭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심층나방의 뭐 방제 포인트인데 심층나방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했지만 교미교란제를 설치하고 나서 발생이 거의 줄어들었고요. 뭐 순나방은 한 20마리에서 50마리 이러지만 페로몬 트랩에 심층나방은 10마리만 잡혀도 무조건 약을 쳐야만 됩니다. 그리고 알을 놓으면 이 과일 안에 여러 개의 알을 놓습니다. 그래서 이 순나방, 심층나방 피해 입은 과일을 딱 잘라보면 속에 막 벌레들이 4-5마리 들어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제를 하시면 되고요. 성페로몬 트랩에 제가 안 쉬고 바로 해도 되죠, 그죠? 제가 4시에 마칠 생각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거 화장실 가실 분은 그냥 원래 갔다 오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순나방, 심층나방 이야기하면서 성페로몬 트랩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왜 성페로몬 트랩을 설치해야 될까 했을 때에 정확한 농약 치는 시기를 알아야만 됩니다. 성페로몬 트랩에 잡히는 해충은 암컷이에요, 수컷이에요? 수컷만 다 잡혔죠. 수컷이 잡힙니다. 그러면 성페로몬 트랩에 복숭아 순나방이 100마리가 잡혔다라고 하면 교미한 암컷 100마리가 우리 밭에 날아가요. 그리고 알을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을 놓고 나면 우리가 이렇게 성충을 수컷을 다 잡았으면 씨가 말랐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곤충은 그러지 않아요. 그죠? 다시 교미한 암컷이 있고 암컷이 알을 놓습니다. 그래서 암컷을 그러면 수컷이 트랩에 잡혔으니까 암컷은 약쳐서 성충을 다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숭아 수나방 쪼매하게 날아다닌다고 해서 SS교로 약을 딱 치면 딱 맞춰가지고 우리가 파리를 F킬러로 쳐서 죽이듯이 그렇게 성충이 죽지 않습니다. 숨거나 도망가죠. SS기가 웽거리는 순간 도망갔다가 나중에 옵니다. 그래서 얘들을 죽이는 시기가 언제냐? 유충 시기에 죽여야 합니다. 성충이 성페로몬 복숭아 순나방, 심층나방 이런 아이들이 잎말이나방 성충이 과일을 먹거나 아니면은 잎을 먹거나 절대로 하지 않아요. 얘들은 그거 못 먹어요. 누가 먹냐면 유충이 먹어요. 유충. 그렇다면 이 유충을 죽여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 유충도 굵어지거나 과일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약이 안 맞아서 안 죽습니다. 그래서 이 유충을 유화한 유충 상태, 약을 살짝만 딱 쳐도 죽을 수 있는 상태. 그래서 이 유충이 얘들은 또 약을 약을 안 맞아도 죽어요. 이렇게 얘들을 죽이는 약 중에서는 잎을 먹는데 소화가 안 돼가지고 죽어버린다든가 아니면은 내가 여기 구멍을 뚫어서 깔아 먹는 데에 야가 몸이 굳어가지고 이거 꿈틀꿈틀 거려야 되는데 그래서 자라나야 되는데 꿈틀꿈틀 못하게도록 하는 것이 마비를 시키는 약을 쓴다든가 아니면 얘들이 성충이대로 먹고 탈피를 해야 되는데 유충 상태로 그대로 있어버려요. 이게 나방을 죽이는 약들이 그런 계통이에요. 그래서 직접 약이 맞지 않아도 죽일 수는 있어요. 얘들은. 그래서 그렇지만 유충을 죽여버려야 됩니다. 성충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페로몬 트랩을 통하여서 언제 약을 칠까를 우리가 결정한 것이 성페로몬 트랩입니다. 그래서 성페로몬 트랩에 유사된 성충의 숫자로 방제 적기를 예측합니다. 예측을 했을 때에 우리가 일찍 나오는 복숭아 순나방은 4월달에 나왔습니다. 그죠? 얘들이 나오고 나서 성충이 나오고 나서 14일 후에 약을 치면 되고요. 요거는 저희가 30년 전부터 오랫동안 이런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약 치는 시기를 찾아낸 거거든요. 그렇다면 심층나방 같은 경우는 6월달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때부터 무조건 일주일 후에 약을 쳐야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매일 가서 지켜보고 트랩을 보진 않아요. 그죠? 그렇게 됐을 때는 트랩에 잡히는 숫자를 보고 바로 약을 쳐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5일 전에 잡혔을 수도 있고 일주일 전에 잡혔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트랩에 유설된 숫자를 보고 약을 치시면 됩니다. 우리가 성페로몬 트랩 말고 제가 아까 교미교란제를 제가 썼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교미교란제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끈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암컷이 교미할 때 내는 냄새를 굉장히 밀도 높은 고밀도로 막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어서 여기를 이렇게 나무에 걸어두면 여기에서 냄새가 이렇게 나와서 수컷이 암컷을 못 찾아가도록 교미를 교란시켜버려요. 암컷을 찾아서 교미를 해야 되는데 교미를 못하게 방해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미가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면 교미를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에 걸어두는데 우리가 대상 해충을 찾아서 교미교란제를 만들었을 때에는 우리가 사과의 과일을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굴라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교미교란제 절대로 안 씁니다. 과일을 대상으로 피해를 주는 해충만 교미교란제를 쓰게 되는데 이것이 순나방과 심심나방 그리고 잎말이 나방류인데 저희가 지금 최근에 잎말이 나방 중에서 사과무늬 잎말이 나방과 애무무늬 잎말이 나방은 거의 없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잎말이 나방 문제가 되는 게 한 개 있잖아요. 뭐죠? 내시래기 잎말이 나방. 신초만 가해하는 내시래기 잎말이 나방이 지금은 문제가 되고 이런 아이들은 없어요. 그리고 사과무늬 잎말이 나방은 경북 쪽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전라도 쪽에 많았고요. 우리는 에버그린 흰마니 나방이 경북 쪽에는 30년 전, 20년 전만 해도 많은 편이었어요. 그게 M9이 있기 전에 큰 일반 대목인 나무였을 때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최근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미교란제를 쓸 때에는 순나방이랑 심층나방 두 종류가 복합적으로 교미가 교란되는 것을 쓰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종 복합 교미교란제를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어떻게 설치하냐 하면 우리가 순나방, 심층나방을 타겟으로 두는 거잖아요, 그죠? 순나방, 심층나방을 타겟으로 했을 때에 사과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사과밭이 이렇게 시켜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있을 때에 교미교란제는 어떻게 설치하냐 하면 사과나무에서도 지주가 이렇게 있으면 제일 높고 아니면 꼭대기 아니면 이렇게 위치는 높이는 꼭대기 옆으로는 여기에 다 막아야 돼. 촘촘히 아예 다 막고 그래서 모든 나무에 테두리는 모든 나무에 다 설치 하고 제가 M9을 설치해 봤을 때 M9은 한 나무 건너 하나씩 설치합니다. 한 나무 건너 하나씩 이렇게 설치를 하고 다 꼭대기에 하셔야 되고요. 일반 대목인 나무는 한 나무당 하나씩 설치를 하는 것이 좋고 다축일 때는 10나무 간격으로 하나씩 설치를 하면 되는데 예? 설치비 보조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설치를 해놓잖아요, 그죠? 이렇게 설치를 해놓으면 사과나무에 이제 그 냄새들이 꽉 찹니다. 왜냐하면 냄새들이 이렇게 흘러서 내려오니까 여기에 냄새들이 꽉 차 있어야 돼요. 이렇게 꽉 차 있어야만 얘들이 와서 막 정신 없어서 교미를 못하게 돼요. 그런데 요거를 여기다가 설치를 했잖아요. 사과나무 밑에 설치하기 쉬운 곳에 이렇게 설치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위에는 냄새가 없어서 안 나와서 이 위에는 다 교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비가 굉장히 많이 왔거나 비에 이게 냄새가 좀 씻겨 내려갑니다. 그죠? 씻겨 내려가도 다시 비가 그치면 교미교란제 또 작동을 합니다. 냄새가 서서히 빠져나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또 갇혀지긴 하는데 이 밭이 여기 이제 제가 설명에 여기 있는 설명처럼 넓은 면적에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장목반이 있으면 장목반 전부 다 설치해야 되는데 우리 옆에 다 사과밭인데 나는 내 혼자 교미교란제 설치해야지 라고 하고 혼자 교미교란제 딱 설치하고 옆에 밭들은 설치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옆에 밭에서 교미해서 우리 밭들하고 그래서 넓은 면적 전부 다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설치를 해요. 문경은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곳을 가면 전부 다 논인데 내 혼자 사과밭이 잘나는 게 있어요. 요런 밭은 설치하면 좋겠죠. 그죠? 요런 밭. 그리고 바람이 적은 곳. 이게 바람이 불어서 이거를 냄새를 싹 다 씻어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설치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밭은 계곡에 좀 위쪽에 있다 싶으면 아예 설치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계곡의 아래쪽에 있고 바람이 좀 적은 곳에 있는 요런 밭은 교미교란제 한번 써볼 만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미교란제를 설치했을 때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것이 성페로몬 트랩입니다. 이게 교미교란제가 정말로 교미가 교란됐을까 안 되었을까는 성페로몬 트랩으로만 점검이 가능합니다. 이걸 모르고 이게 교미교란제만 설치해놓고 그냥 나는 살충제 한 개만 주고 가만히 있었는데 9월달에 순나방 피해를 100% 받았다, 50% 받았다 이렇게 했을 때에 나 교미교란제 설치했는데 왜 안 됐지? 라고 하신다면 이 교미교란 성페로몬 트랩을 설치를 해놔야만 교미교란제가 안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를 뭐 안 해놓고 야도 안 해놓고 이렇게 하시면 성페로몬 트랩을 안 해놓고 그냥 추측만으로 교미교란제가 안 됐구나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페로몬 트랩을 설치해서 교미교란제를 꼭 점검을 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은 우리가 그 교미도란제를 원래는 한 3월 달쯤, 아니 4월 달쯤 설치를 하십시오. 이렇게 있어요. 왜냐하면 4월 달에 설치하는 것이 순나방이 그때부터 나옵니다. 그죠? 이 순나방 1세대, 2세대부터 막기 위해서 4월 달에 설치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순나방이 언제까지 가요? 9월 말까지 갑니다. 그러면 중간에 한 번 더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설치하기 8월 달에 설치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순나방 첫 번째 세대는 약으로 죽이고 두 번째 세대와 심식나방 첫 번째 세대를 그때부터 막는다라고 생각하시면 5월 하순에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5월 하순에 설치를 하면 9월 달까지 그 효과가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반드시 주의점이 장목반 단위로 그 다음에 복숭아나 뭐 자두밭이 주변에 있으면 같이 방제를 하시고 뭐 대추밭 이런 데도 같이 방제를 하셔야 됩니다. 같은 계통의 약에 연용하지 마시고 그리고 8월 말 이후 지금 이제 8월 말 이후는 예찬을 해서 순나방 약을 칠지 말지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밤마다 달라요. 그죠? 그래서 관찰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순나방, 심식나방, 나방류의 방제 포인트입니다. 낙황 후 첫 번째 방제가 순나방 약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때 방제가 안 되면 똥이 배출됩니다. 똥이 배출이 되면은 6월 상순 중순에 2번 걸쳐서 나방약이 들어갑니다. 요때 완전히 방제하시는 것이 앞으로 다른 것들을 방제하기가 좋아요. 그러나 요때 방제가 안 되면 9월달 지금 이제 9월 상순에 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때도 원래 9월달에 2번 연속 치셔야 되는데 요 약 하나 치고 다음에 내가 또 요번에 캡처를 쳤으면 그 다음에 리모트 쳐라가 아니고 자 여기 하나 쳤으면 이 앞에 있는 하나 뭐 라이몬이나 알타코아나 이런 거를 밑에 하나 당겨서 내려와서 치시면 됩니다. 노린재 이제 노린재가 이제 좀 많아요. 진짜 많아요. 비가 와서 탈피를 못 해야 되는데 날씨가 좋으니까 은혜도 계속 번식을 하고 노린재도 계속 번식해서 증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노린재는 뭐 이렇게 이따 치고 우리가 트랩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이게 갈색 날개 노린재 알 그리고 성충이에요. 이렇게 피해를 줍니다. 노린재 피해 특징이 구침 자국이 반드시 있다. 그죠? 그래서 원래 노린재 피해가 빨간색이 원래 노린재의 트랩에 잡혀있는 숫자입니다. 보시면 지금 7월 달까지 조사를 했을 때 엄청 많아요. 2024년도에 85마리, 1년 동안 85마리가 잡혔다면 2025년도에 18마리밖에 안 잡혔어요. 그런데 올해는 7월 달까지 62마리가 잡혔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올라갈까? 그죠? 제가 7월 달까지만 지금 8월이 지났는데 더 잡혔어요. 그래서 7월 달에 노린재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7월 달에 피해를 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해 많았습니다. 이 노린재가 발생날개 노린재는 알에서 성충까지 55일 정도 걸리고요. 얘들이 성충으로 활동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4월 달에 온도가 20도 이상 올라간다 싶으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와서 사과에 가서 사과에 결실있는 사과의 씨앗을 딱 먹으면 단백질을 먹으면 알을 낳을 수 있는 몸이 됩니다. 그래서 나서 얘들이 거기에서 알을 낳아요. 그래서 적가할 무렵이 되면 항상 두 쌍이 그죠? 암컷수컷 두 개가 붙어서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들이 거기에서 알을 낳으려고. 근데 한 마리가 한 번 알을 놓을 때마다 14개를 놓고 220개 정도 1년 동안 알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장하게 되니까 보통은 그러면 4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적과할 무렵이니까 한 달 반 정도 지나는 것이 한 7월 달 정도 됩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뭐 9월 달 정도 돼요. 좀 늦게 있는 것이 8월 달. 그래서 봄철에 한번 딱 나왔다가 그 후에 성충이 다음에 나오는 것이 7월 달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때에 나오는 아이들을 미리 이렇게 방제를 하셔야 됩니다.
멧돼지로 꼭 나오니까요. 관리를 하셔야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험을 했어요. 우리가 월동 때부터 나온다고 했으니까 젓갈 무렵에 노린재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5월 하순에 젓갈 때 노린재 약을 쳐서 노린재를 다 죽일까 이 생각을 해보고 6월 달에도 노린재 있는데 노린재 약을 칠까 7월 달에 쳐볼까 9월 달에 노린재 정말 많이 보이는데 노린재 약을 칠까 라는 고민을 가지고 접종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양파망 안에 노린재 10마리를 딱 집어넣고 사과에 딱 감싸서 시커 먹어라. 그래서 한 3일 동안 이것만 집중적으로 먹게 하고 벗겨냈습니다. 벗겨내고 이것을 5월달, 6월달, 7월달, 9월달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 먹은 흔적이 있는 아이들을 제가 일주일 간격으로 지속해서 그 과일만 사진을 찍어봤어요. 그래서 수확할 무렵에 봤더니 가장 피해를 많이 주는 게 언제예요? 7월달이에요. 7월달에 가해하는 아이가 이렇게 한 달 후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지금 7월달에 가해하는 아이가 8월 말 9월달에 피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잘하면 이렇게 되고 만약에 심하게 먹었으면 갈라집니다. 그죠? 그런 증상들이 7월에 피해를 준 아이입니다. 그러나 5월달에 피해를 주거나 6월달에 피해를 준 것은 좀 흔적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9월달에 피해를 준 아이는 크게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7월달, 8월달에 그 노린재 약을 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실험이었고요. 썩떡나무 노린재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9월달이면 썩떡나무 노린재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여기 5개의 노린재 피해인데요. 노린재 성충이 트랩에 잡힌 건데 작년에 노란색이 작년이잖아요. 작년에 9월달까지 노린재가 너무 많았어요. 제가 일주일에 2번 노린재를 수거하거든요. 한 번 수거할 때마다 200마리. 내가 이틀 전에 노린재를 200마리 잡았는데 또 그 다음에 가니까 또 200마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노린재 숫자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되었을 때에 보니까 노린재가 좀 다른 해보다 많이 나오더니 날씨가 좋아지니까 7월달 이래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노린재 전체 조사한 것을 연도별로 봤을 때에 작년에 많았던 이 아이들은 주로 그 9월달에 나왔던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9월달 추석 지나고까지 노린재가 너무 많은 거예요. 30도까지 올라가니까 기온이 30도 올라가면 노린재 계속 나온다. 그런데 갑자기 그거 지나고 나서 기온이 딱 떨어질 때가 있었어요. 20도 정도로 떨어지니까 노린재가 한 마리도 안 잡히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7월달까지 작년의 전체 양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엄청 많았고 요 7월달에 있었다면 상어원에 있었다면 많이 먹었을 겁니다. 그리고 썩떡나무 노린재는 조금 갈색 날개 노린재보다 등치도 더 크고 성장도 조금은 느려요. 조금은 느리기는 하지만 얘가 피해를 좀 많이 주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노린재는 많았고 얘도 똑같이 실험을 해봤는데 얘도 똑같이 7월달에 피해를 주는 것이 가장 심각한 피해를 줬다. 그리고 요때에 이미 7월달 피해를 주고 한 달 후에 갔을 때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미 노린재를 먹고 갔다. 그래서 요전에 이렇게 피해를 줄 때에 약을 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노린재 트랩에 대한 이야기고 그래서 5월달에 그렇다면 왜 약을 안 쳐도 되냐라고 했을 때에 5월달에 젓갈 무렵에 노린재 피해가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노린재 피해 흔적이 있어요. 붙임 자국이 있어요. 그걸 보고 이렇게 작은 과일에 피해를 줬으니까 이걸 다 잘라서 젓갈에서 다 버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지만 우리가 이거를 한번 잘라서 이렇게 보면 얘들이 과즙을 먹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 씨앗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씨앗을 먹은 빨대를 쭉 찔러 넣었던 흔적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일이 작았잖아요. 커지면 커질수록 이 흔적이 점점 작아져서 여기 이렇게 붙어 있고 나중에는 여기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5월달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노린재 약을 칠 필요는 없어요. 5월달에 차라리 응애를 잘 잡도록 해요. 노린재를 죽인다고 또 막 노린재 약 치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이렇게 5월달에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한 증상. 요거는 이제 9월달에 피해를 주는 겁니다. 9월달에 노린재 피해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렇다면 요때 9월달에 노린재 피해를 보고 노린재가 있네. 노린재 약을 쳐야 될까요? 한 달 전에 갔어요, 그죠? 한 달 전에 먹고 갔어요. 그래서 요게 노린재 피해인가 아닌가에 대한 조사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린재 피해면 반드시 굳힌 자국이 있고 얘를 이렇게 잘라봤을 때 노린재가 흡수해서 이렇게 과즙을 빨아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찔러서 과즙을 이렇게 빨아먹고 나면 과즙이 없어진 곳이 이렇게 그 갈색으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는데 노린재는 찔러서 내가 과즙을 먹고 또 그다음 찔러서 과즙을 먹는 것이 아니고 찔러보고 아 이거 아니야. 또 옆에 찔러보고 아 여기 아니야. 또 옆에 찔러보고 아 여기서 먹을 거야. 쭉쭉쭉 빨아먹어요. 그래서 한 과일 안에도 이렇게 노린재의 굳힌 자국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기도 하고 해서 빨대 자국도 있고 흡즙 자국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문경의 가뭄이었던 것 같아요. 가뭄 품종에서 노린재 피해를 받았던 것들을 제가 봤을 때 구침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봐야 하냐 하면 껍질을 살짝 벗겨봅니다. 껍질을 살짝 벗겨봤을 때 여기에 구침 자국이 딱 보이면 이렇게 노린재 피해를 받은 거고요. 그리고 요거를 다시 이렇게 잘라봤을 때 이렇게 노린재 피해를 받은 것이 보이는데 해충의 피해니까 규칙적이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모양이 제 멋대로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보여드리는 것은 노린재 피해가 아닌 거. 근데 지금 여기 노린재 피해가 아닌 것이 지금 저희 연구소에서 나타났거든요. 왜냐하면 홍로하고 뭐 이렇게 몇 가지 품종에서 아리수하고 뭐 이런 몇 가지 품종에서 처음에 이게 제가 이제 조사를 하니까 노린재 피해가 난 거예요. 나무에 전부 다 노린재 트랩이 없는데 왜 이 나무에서 노린재 피해가 100% 나타날까? 제가 보니까 노린재 피해인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전문적으로 보잖아요. 근데 정말로 흡사 노린재 피해 같은 것들이 나타난 거예요. 보통 노린재 피해가 나무에서 100% 나타나려면 노린재 트랩을 그 나무에 걸어야 돼요. 걸어놓으면 거기에 노린재들이 막 먹고 그리고 내가 지나갈 때도 노린재들이 거먹게 붙어 있어야만 100% 피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트랩 실험을 했을 때 그랬거든요. 그런데 내가 평소에 거기를 지나가는데 노린재를 못 봤는데 노린재 피해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가지고 와서 깎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요거는 노린재 피해가 아니라는 사진인데요. 제가 요게 흡사 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 노린재 피해라고 민원이 들어왔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뭐 토지였는가 그랬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는데 다 노린재가 이렇게 피해를 줬다. 여러 군데로 줬고 고두병이 아닌 이유가 이 여기에 적도 아래쪽으로 요 밑에잖아요, 그죠? 적도 아래쪽으로 있으면 고두병이잖아, 고두 증상이잖아. 라고 해서 전체 노린재 피해인 것 같아서 잘라봤어요. 잘라봤을 때에 흡즙이라고 생각하는 그 탈색이 되는 자국이 어디에 있어요? 원래는 노린재는 여기에 있어야 되죠. 근데 어디에 있어요? 안에 있습니다. 노린재가 이걸 건너뛰고 갈 수는 없어요. 약은 흡즙을 하는데, 그죠? 그렇다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영양 불균형에 의한 증상이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재배하시는 분께 물어보니까 축가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축가병은 병원균에 의해서 걸리는 병이 아닙니다. 그죠? 영양 불균형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 수분이 부족했거나 수분이 과다했거나 질소가 과다했거나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증상,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린재 피해랑 다른 점, 잘라봤을 때 이렇게 자르든 옆으로 잘랐든 간에 여기에 색깔이 갈색으로 변한 것이 안쪽에 있으면 테두리에 있지 않고 안쪽에 있으면 노린재 피해가 아니다. 그럼 약을 칠 필요는 없다. 두 번째는
적도 밑에 가뭄이 이런 경우들이 많죠, 그죠? 적도 밑에 있다면 모두 증상이다.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 노린재 피해처럼 과실에 반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잘라볼 때 이 안쪽에 전부 다가 이렇게 반점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영양 불균형 아니면 바이로이드가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옛날에 감홍이라든가 황혹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바이러스 증상이 나타났을 때 과일이 울퉁불퉁하게 생기고 그거를 과육을 잘라보면 속이 전부 다 씨 있는 데까지 안쪽이 전부 다 스펀지처럼 갈색으로 군데군데 이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유전 분석이 들어갔었는데 바이러스가 나왔어요. 바이로이드는 안 나왔어요. 근데 원래는 바이로이드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까지만 했고 분석을 요거에 대한 성분 분석을 못해서 무엇에 대한 생리장애인지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노린재 피해가 아닌 이유이죠, 그죠? 잘라보았을 때 안쪽까지 이렇게 있으면 노린재 피해는 아니다. 그렇다면 노린재 약은 칠 필요가 없다. 이거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 나온 게 아리수가 이랬었는데 여기 반점 노린재처럼 반점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에 저희가 잘라봤는데 노린재라면 표면만 짙은 색으로 똑같이 일정하게 갈색으로 변해 있는 것 그리고 여기가 얇게 표면이랑 붙어서 얇게 납작하게 이렇게 변해 있으면 이거는 노린재 피해가 아닙니다. 생리장애 중에 하나이겠죠, 그죠? 정확하게 무엇에 대한 생리장애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잘라 보시면은 이렇게 증상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 수가 있고, 요거 말고도 최근에 이렇게 반점들이 있는 부분들을 뭐 이렇게 사과에서 윗면에 이렇게 있는 부분들도 깎아 보시면 노린재 피해는 조금 더 갈색에서 여기는 짙은 갈색이 나오지만 아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렇게 갈색과 연한 갈색이 조금 얼기설기하게 있는데 이렇지 않고 아예 베이지색의 느낌, 더 밝은 색이 여기에 잔뜩 있다라고 하는 것도 생리장애였습니다. 노린재 피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붙임 자국이 없었습니다. 붙임 자국이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도 붙임 자국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어야만 노린재 피해이고 최근에 지금 요 자료를 제가 저번 주까지도 이런 민원들이 와서 막 깎아보고 자르고 사진을 찍으면서 여기를 꼭 넣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사진을 좀 넣었거든요. 그게 노린재 피해가 아닌 증상들도 잘 구별하. 요거 진딧물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면충이 최근에 묘목에서도 면충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묘목에서 면충이 오게 될 때에는 지금 이제 기온이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 면충이 땅에서 이렇게 월동을 해야 되는데 이 송충들이 날개가 생겨서 월동할 수 있는 장소로 갑니다. 가서 이 암컷 송충이 여기에다가 땅속에 알을 놓고 얘들은 다 죽어버려요. 송충은 다 죽어버리고 여기 알을 놓고 나면 뿌리에 허연색으로 알 상태, 약중 상태로 있다가 봄철에 나무에 올라오고 그래서 최근에 묘목에 이런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사과나무 심은 지 1년 차에 이미 면충이 막 올라온다 하면 묘목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묘목을 심으실 때에 먼저 이렇게 진딧물약이나 면충약을 통에다가 타서 물에다가 담가서 한 시간 내가 담가라고 하니까 저희 나무 심는 1000줄씩 심는 아이들이 화를 냈어요. 그래서 타협을 했습니다. 30분만 담그자라고 해서 담가놨다가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렇게 심으면 면충 밀도를 확 줄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얘들을 그냥 막 심어버리면 여기에서부터 땅속에서부터 이렇게 붙어와가 있는 그 면충은 방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면충이 이렇게 땅속에 월동을 하는 겁니다. 틈에 월동을 하고요. 지금 이게 면충 상태이죠, 그죠? 이렇게 되었을 때는 정말 이 솜을 딱 날려버릴 정도로 약을 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면충 방지의 포인트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만약에 면충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 순나병이 없으면 면충약 칠 필요가 있겠죠. 그럴 때에 여기에 정말로 이게 날려가고 여기에 면충약이 다 묻을 정도로 치시면 되는데 지금 시기에 9월달에 칠 수 있는 약은 아람탄이랑 돌격대입니다. 요게 모멘토, 세티스, 트레스폰, 한칼에는 더 빨리 쳤을 때 5월달에 6월달 6월달에 요걸 치지만 지금은 아람탄이랑 돌격대를 치시면 면충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것들도 같이 이렇게 방제가 됩니다. 아람탄은 깍지벌레 약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방제를 하시면 됩니다. 나무점도 제가 넘어가기는 하지만 원래 나무점 정말 많았습니다. 역대급이었어요. 봄철에 나무점이 정말 많이 증식을 했는데 원래 그 우리가 사과꽃이 피었을 그 무렵에 날씨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무렵에 나무점도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나무점 피해가 봄철에 많기는 많았고 나무점 밀도가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나무점 약을 치는 건 아니고 나무점 약은 무조건 봄철에만 치셔야 됩니다. 그죠? 7, 8월에는 약제 살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내시래기 입마리 나방이라고 신초 딱 2개만 말아서 유충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유충이에요. 이렇게 있는 아이인데 신초만 가해하면 끝나는데 얘들이 과실까지 가해를 하게 되어서 과실에 이렇게 피해를 주게 되는데요. 우리가 심층나방류라고 했을 때 순나방, 심층나방은 과실 안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잎말이 나방은 잎만 말고 겉면만 가해합니다. 그래서 겉면만 이렇게 갈라지게 되고 아마 여기에 잎이 이렇게 붙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얘들은 숨어 있다가 이렇게 흡집을 하면 과일이 커지면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증상이고 크기는 순나방 크기만 합니다. 근데 얘들이 얼마나 잘 자라냐면 한 달 간격으로 성충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미리 방제를 하지 못하게 되면 한 달 간격으로 계속 신초가 나오는 곳에 약을 쳐야만 되는 거고요. 약은 여기 종류별로 있으니까 뭐 치실 때 치시면 됩니다. 이거 전부 다 순나방약, 순나방약이랑 심신나방약으로 다 치시는 약입니다. 요 약에 다 죽습니다. 이 아이들이. 근데 신초 생장이 딱 멈춰 있는 나무는 괜찮은데 제가 계속 민원이 왔을 때는 뭐 가축을 하시는 곳은 나무를 키워서 계속 신초가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런 곳에 조금 문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말매미 피해 가지는 잘라서 버릴까요? 불태울까요? 불태워야 됩니다. 버리면 7년 후에 또 나옵니다. 지금 이렇게 말매미 피해 입은 가지는요 무조건 죽습니다. 그죠?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잘라서 불태워야만 됩니다. 근데 갈색날개 매미충은 지금 벌떡벌떡 날아다닙니다. 송충이 알을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갈색날개 매미충 피해 입은 가지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라서 어떻게 할까요? 버리면 됩니다. 지금도 이거 필요 없다 잘라서 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잘라서 버리기 싫어서 그대로 놔두면 거기에 과일이 맺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얘들을 살려두면 여기에 거의 뭐 50개 이상의 알이 들어있고요. 100%다 부화합니다. 성충이 이렇게 되고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제를 뭐 잘라서 버리는 거, 산란가시를 제거하는 거지만 지금 성충일 때는 끈끈이 트랩을 붙이는데 끈끈이 트랩 노란색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색깔에 보니까 노란색 끈끈이 트랩을 산이랑 가까운 곳에 놔두시는 겁니다. 사과원 중간에 놔둘 필요 없고 날아오는 거 입구에 놔두면 이렇게 날아와서 있습니다. 그런데 갈색 날개 매미충이나 그 뒤에 미국 선녀벌레 이렇게 미국 선녀벌레의 피해를 이렇게 입고 우리 밭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7월달 이럴 때에 나방약을 칩니다. 그죠? 그렇게 나방약이라든가 칠 때에 사과밭뿐만 아니라 옆에도 같이 약을 치셔야 되고 옆에 막 침농골이 있으면 이렇게 침농골이나 이런 데에 막 붙어 있어요. 뒷면에 이 다 제거하시고 약을 치셔야만 방제가 됩니다. 하늘소는 뭐 지금 무렵에 아마 유충들이
알에서 피어나서 유충들이 주간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나거나 유충이 있는 흔적, 이렇게 유충이 있는 똥이 나오는 흔적을 발견하면 적도로 칼로 이렇게 딱 뿌려서 보면 유충이 보일 겁니다. 찔러주면 됩니다. 예. 세로제 깍지벌레가 지금 이렇게 과실에 피해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 과실에 피해가 있다고 해서 지금 여기 약쳐서 다 못 죽입니다. 그죠? 요 나무 표시해 두셨다가 3월달쯤 내년 봄 되기 전에 기계유제를 줄기에 쫙 치고 일단 밀도를 억제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5월달 이때에 팡파레스를 잎이랑 이렇게 줄기에 다 치셔야만 과일까지 덜 가고요. 요거를 거의 3년 정도는 하셔야 합니다. 한 번 쳐서 다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제를 하시고 지금처럼 이렇게 가물면 산에 머물 것이 없어요. 그러면 흡수나방이 날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에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있다면 그리고 흡수나방 피해를 옛날에 본 기억이 있다면 이분은 산이랑 사과밭 그 경계에 촘촘한 그물망을 치셔서 흡수나방을 방지하셔야 되는데 얘들은 꼭 해가 빠져야 나오고요. 그리고 8시에서 9시에 나옵니다. 그리고 꼭 다 익은 과일, 맛있는 과일만 골라서 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을 쳐서 죽일 수는 없습니다. 막 날아다니죠. 그죠? 그래서 그냥 그물망으로 차단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과원의 해충 방제 방법을 우리는 농약, 무슨 약 치면 좋을까, 농약은 뭐가 좋을까, 면충약은 뭐가 잘 들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지만 화학적인 방제는 맨 나중에 합니다. 우리가 경종적 방제, 물리적 방제를 선행 먼저 하고 난 후에 최대한 농약이 해충에 딱 달라붙을 수 있도록 약을 쳐야만 방제가 완벽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화학적 방제를 쉽게 하려면 전정을 한다든가 환경 정비를 한다든가 초생 관리 한다든가 잘라서 버린다든가 잘라서 불태운다든가 아니면은 또 이것을 갈아서 없앤다든가 아니면 또 이것을 또 사과원에서 다 제거해 버리는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나서 약을 치시는 것이 가장 방제 효과가 높아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